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체 계엄은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패했으며 또 계엄을 일으키고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1년 동안 이어온 대립과 갈등은 과연 해소가 가능한 건지 오늘 뉴스와이드에서 특집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년 전 그날 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장난치나? 상당히 좀 두려웠었고요. 뭐라 말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다 된 거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니까 진짜 그 계엄 선포하는 그 영상이 나오더니 진짜 깜짝 놀랐죠. 시민들은 매우 놀랐고 엄중한 상황 속에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했던 화요일 밤.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는 믿을 수 없는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국회로 왜 못 들어가게? 아니야, 이렇게 못 가는 게 어딨어요? 진짜 지금 뭐 국회 봉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얼른 빨리 일단은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약 300여 명의 경찰들이 국회를 에워싸고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문은 폐쇄됐습니다. 다 지워주세요! 잠시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두 국회로 모여들면서 국회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워낙 그 계엄 자체가 벌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데다가 시민분들이 많이 격앙이 되시다 보니까 실제 경찰분들하고 간의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일부 제 기억에는 한 분이 연행이 되시기도 했고. 들어가야죠. 아니 왔다 갔다 못하는. 계엄 해제를 위해 1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야 하는 상황.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들도 국회로 향했습니다. 계엄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속옷 일주일치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입을 복장하고 양복 한 벌을 덮을백에 챙겨서 아내에게 작별 인사가 나고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국회로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저희 보좌진이 운전하는 차하고 접선을 해가지고 옮겨 타고 다시 국회로 왔죠. 국회는 SNS로 움직였습니다. 국회 앞 시민들은 영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했고 정치권은 온라인을 통해 즉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 주십시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장의 상황을 좀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 유튜브 방송을 켰죠. 국회의원들은 전부 로텐도홀로 집결하도록 지금 명이 떨어졌는데, 본회의장이라는 장소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잖아요. 정문은 국회 경비대에 의해 봉쇄됐고 국회의원들조차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 들어가기는 해줘야죠. 질서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전화해보세요, 현역 국회의원이라고. 알겠습니다. 결국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었습니다. 되게 고생스럽게 넘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또 높이가 아주 높진 않네요. 67세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직접 1m 높이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습니다. 삼선 백혜련 의원도 시민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못 넘어오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았는데 막상 제가 여기 발을 올리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다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뛰어내릴 때는 발을 잡아줬습니다. 방금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12월 3일 20:30으로 포고된 사항입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이 됐으며 정치활동 제한과 언론의 통제,
그리고 처단한다는 문구가 박힌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회 운동장에는 24번 군용 헬기가 떴고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들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장갑차가 동원됐으며 시민들은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도로 위에 장갑차, 총을 든 계엄군. 2024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철폐하라! 비상계엄 철폐하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도시 한복판에 대한민국 수도권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무장한 계엄군은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본청 건물로 향했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필사적으로 이를 막으려는 국회 직원, 보좌진들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지라고! 빠지라고! 사람들 다! 정신 차리세요! 현장에 있던 이원종 비서관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대충 한 50명 정도의 군인들이 그때 보좌진들과 당직자들과 좀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그 좀 더 경험이 있는 보좌진분들이나 당직자분들께서 여기를 좀 바리케이드를 쌓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손에 닿는 모든 짐들, 큼지막한 짐들을 이제 좀 쌓기 시작했었습니다. 경험 있는 보좌진들이 해주세요. 형님 10명 모아서 정문으로 와주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군인이 건물에 들어오면 상황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들은 소파, 의자, 쓸 수 있는 모든 사무실 집기들을 동원해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소화기로 맞섰습니다. 자, 가벼! 젊은 군인 여러분 돌아가세요! 계엄군과의 대치가 이어지던 그 시각, 본회의장에는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국회의사당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하는 계엄군.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출입문을 지켰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기 뒤에서 창문이 깨졌다는 얘기가 들려왔었을 때 정문에 있었던 보좌진들이 그러면은 로텐더 홀로 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뭐 그때 있어서 다 조금씩 후퇴해서 그래서 그 본회의장 앞에 있는 그 문을 지키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좀 후퇴를 해서 이렇게 스크럼을 그때 짜기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 어차피 그렇게 열리면 우리가 다 반대도 나요, 반대쪽. 우리 조금만 뒤로 갈게. 10m만 뒤로 가라고. 겁이 좀 드시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저는 상당히 좀 두려웠었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좀 이거를 같이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공동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군대를 다녀왔어도 그런 무장을 한 군인을 보는 게 흔하지가 않아서 그런 상황이 딱 펼쳐지는 것을 봤었을 때가 아직도 저한테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계엄군들이 들이닥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에도 국회의장은 차분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국회가 정한 절차에 오류 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 지금 계엄군 진입했습니다. 지금 뭐 장악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막 문자들이 엄청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도 너무 불안해서 의장님한테 막 이제 소리치면서 빨리 투표하게 해달라고 항의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죠. 의장님은 무슨 생각하시는지 빨리 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데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막 책상을 막 치면서 의장님 좀 빨리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막 절규를 하기도 했고 제 뒤에 있던 미성곤 의원은 그때 표결은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그래서 A4 용지를 뜯어서 거기다 연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의장님이 모든 순서를 지켜서 진행한 것이 결국은 계엄 획책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계엄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들었던 중요한 변수가 됐다는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일이고요. 여야 의원 190명이 모인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 때문에 위헌 무효임이 확정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려갑시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소식에 국회로 모여들었던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190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참담한 심정에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87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이어받으리라고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더 확고하게 우리가 지켜야겠다. 모든 평범한 국민들이 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현장으로 뛰어와서 군과 대치하고 장갑차를 몸으로 막으면서 헌법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이 국민들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헌법을 수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또 여기 와서 절감하게 됩니다. 네, 1년 전 그날을 저희가 영상으로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두 분과 함께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환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영상 구성과 의원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날의 상황을 짚어봤는데 직접 거기 계셨으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건 좀 쉬우셨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본회의장 들어가서는 굉장히 조급했다면서요. 그렇죠. 들어갈 때는 정말 쉬웠어요. 그냥 저는 이제 소통관에 있는 삼정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진입을 시도했었는데 실패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개 문을 거쳐서 경찰 간부 두 분의 도움으로 빨리 해제 의결을 어떻게 해달라. 보면 협조했던 경찰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좌 직원이 계속해서 보좌관이 지하 국회의원 회관과 본회의장이 연결된 지하로 지하 와라. 통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된다. 그래서 이제 난 국방이 간사다. 체포되더라도 정문으로 가겠다. 그래서 본회의장을 가는데 정문으로 이제 진입을 시도하는데 또 707 특임 여단에서 그냥 순순히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계엄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때 본회의장에 들어갔대. 들어가서 딱 본회의장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계속해서 이제 제적위원회 가반을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야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막 아비규환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상황이 전파되잖아요. 저지선이 뚫렸다. 곧 본회의장으로 들어올 것 같다. 최루탄이 터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 들어오고 흥분한 국회의원들이 막 쌍욕을 의장한테 하고 국회의장한테 삿대질라고 왜 안 하냐, 왜 수기식은 안 되냐, 막 중간에 이제 정전 비슷한 것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 투표 자체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그랬죠. 1시까지 끈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18분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와 있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제 본회의장이 이 방어선이 뚫리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실제로 좀 위협을 느끼셨군요. 끝났구나 하니까 왜 그 위협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야 부의원 야 우리가 예전에 그 군인들이나 누가 팰 때 어떻게 막았었냐 방어를 어떻게 해야 사냐 막 이런 이거였냐 막 김병기 의원이 저한테 막 물어보기도 했고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서 국회의장한테 막 따지듯이 뭐 좀 격양되게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 실제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빨리 계엄을 해제된다고. 밖에서 이제 계속해서 군이 들어온다. 이제 빨리 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장이 접수당한다. 이런 이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들은 밖에 나가 있진 않잖아요. 그냥 메시지에 의존하고 막 방송에서도 막 그런 방송들이 유튜브나 방송에서 다 라이브로 중계했었죠. 그런 방송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불안했던 거죠. 신용환 부위원장께서는 글쎄요 계엄이 딱 선포됐을 때 느꼈던 감정이 남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수 지정에 계셨고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정권 탄생에 기여도 하셨어요. 근데 계엄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올게 왔다는 느낌이었습니까? 실제 올게 왔다는 느낌도 있었죠. 이 MBN과 인연이 있습니다. MBN의 모 간부분과 제가 딱 그 정권 딱 출범하기 전에 제가 요 앞에서 만나서 MBN 앞에서 만나서 소주를 한잔하면서 너무 괴로운 심경을 토로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각이다. 뭐라도 할 것 같다 하면서 평소에 뭐만 얘기 나오면 이 자식들 쓸어버려. 이 앞에서 두세 번 이걸 면전에서 보면요. 밥맛이 뚝 떨어질 정도로 정말 굉장히 그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쓸어버려 이런 평소에 굉장히 그런 게 많았죠. 누가 이제 말을 안 듣는다. 혹시 뭐 정권을 잡았는데 장관들 그 인사청문회 이런 걸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뭐 자식들 뭐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뭐 하면서 막 한단 말이죠. 이런 게 이제 평소에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또한 저 개인으로 보면 10월 27일 날 이제 명태균 게이트 그 여론조사 불법 활용에 대해서 제가 최초로 공개를 뉴스타파랑 한 다음에 예화랑 사무실 그 불법 사무실 그다음에 뭐 댓글 부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이걸 공개를 해나가면서 이제 공익제보자 이후로 강혜경 씨랑 저랑 이제 이렇게 쭉 지정돼서 있는 상황에서 12월 2일 날 12.3 하루 전날 남상원 변호사, 명태균 씨 그 변호인이 민주당에도 줄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 언론사에 줄 수 있다 막 이런 과정에서 제가 11월 21일 날 창원지검 조사를 받고 그 직후에 자료를 왕창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희 그 군인들 불러서 때려 엎어야 되겠다 이런 게 순간적으로 그러면 명태균 씨, 강혜경 씨 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나면서 부위원장님도 좀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그날 그렇게 하고 이제 딱 12시 반쯤 발표하고 익명의 전화를 받아요. 빨리 피해라. 당신 체포하러 간다. 그래서 그날이요? 그날? 그날 당일날. 제가 이제 언론에서도 공개를 했지만 그래서 급하게 정말 제대로 피할 수 있는데 지인한테 연락을 취하고 그날 저랑 같이 폭로 공개를 했던 봉지욱 기자에게도 이제 연락해서 그럼 같이 어디로 가자 막 했는데 이미 이제 각각 뭐 워낙 비상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가고 또 그날 제가 이제 서울의 소리 그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12월 3일 날. 제가 출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후 2시 출연인데 조금 대기해달라, 압색이 시작됐다 해서 그 앞에 메가 커피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경찰들이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가 있나 했던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들어오면서 너무나 사실 저도 그때는 겁이 났죠. 어떻게 해도 이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그다음에 그동안 공개했던 이 자료들을 어떻게 또 물론 그전에 사실 많이 숨기긴 했지만 USB 이런 거를 어떻게 지우지 막 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사람 많은 데로 가야 된다. 일단 그래서 딸들은 집에 있어라 하고 아내랑 이제 국회로 향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과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체포조 관련해서 뭐 윤 전 대통령 부인하고 있고 뭐 질서 유지 뭐 이런 표현 썼었는데 경찰 투입하고 이런 방법. 근데 실질적으로 두 분 당사자인 두 분은 굉장히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위협이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그 본회의장에서 안규백 장관께서 이 메시지 하나를 받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제 표결 전에 그때 체포 명단이 안규백 장관한테 문자 메시지로 왔고 그때 벌써 왔나요? 왔어요. 그 문자 메시지가 오고 그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 그때 당시 당대표에게 안규백 장관이 보고를 했죠. 그 본회의장에서. 그때 명단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 열 몇 명? 14명. 그 명단을 저희는 미리 확보를 했죠. 그럼 안규백 의원도 군에 대해서 뭐 인맥도 있고 잘 알고 하니까 군 쪽에서 그거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그 14명의 명단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한동훈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장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체포된다는 거를. 아, 그때 이미. 아니 뭐 그 전부터 한동훈이 총 쏴서라도 뭐 해버리겠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런 돌았기 발언을 때문에. 했었다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도 알았을 겁니다. 본인이 체포 대상이라는 걸. 그래서 본회의장을 이제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원래는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옵니다. 예. 못 들어오는데 허가를 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호 측면도 있었죠. 상당히 불안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랬나요? 예,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께서도 가서 악수도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그때는 이미 체포조 명단을 보고 받았을 때죠. 그러면 오늘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예, 맞아요. 관련해서. 예. 그럼 부의원께서는 그날에 한동훈 전 대표도 보셨고 오늘도 보셨을 거예요. 예. 어떤 느낌이 드시죠? 역시 이중적이다. 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예. 일관됐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다 이제 계엄 해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이 되고 하면서 이제 다시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한덕수 당시 총리랑 이제 두 명이서 이제 권력을 분점하겠다 기자회견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완전히 그때 당시만 보더라도 저 본회의장에서의 한동훈의 모습은 살려달라.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런 느낌 아니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죠. 생명의 은인인데 이런 얘기하긴 죄송하지만 저희가 뒤에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 짚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국회 체포조나 군인들 보내는 거는 글쎄 계엄을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한 점은 선관위에도 군을 투입했다는 점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뭐 저희 언론사에서 도대체 선관위를 왜 보낸 거냐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부정선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후보 시절 때부터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를 언급을 해줬었다면서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을 때 뭐 조사 내용은 한 번도 공개를 드리지 않았지만 지금 내란 특검에서 계속 내란의 직접적 동기와 시점에 대한 걸 추적하고 있잖아요. 동기와 시점. 왜냐면 워낙 완강하게 부인을 어쨌든 당사자가 하니까 그 동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한테 질문했을 때 제가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만 하면 엎을 생각이 있었다. 제가 본 것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결정적으로 제가 문건을 하나 공개드린 게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자에 작성된 문건인데 그 5쪽짜리인데 그 세 번째 쪽에 보면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 로그인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그 문건 셋째 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중국 개입설 이런 것까지 다 써져 있고요. 그러면 그 뒤에 헌재 등등에서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헌재에서 뭐 변론할 때 하는 것들. 그 내용과 똑같은 것들이 이미 2021년 12월 29일이니까 대선은 2022년 3월 9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훨씬 이전부터 저게 문건에도 나타나 있고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관련된 회의를 합니다. 제가 수기로 회의 들어갈 때마다 메모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나중에 드렸지만 수기 메모에만 봐도 2022년도만 들어서도 한 9차례 정도 돼요. 부정선거 관련된 회의가. 그러면 평상시에 그냥 회의할 때 상대방이 어떤 반칙을 쓰면 뭐를 어떻게 동네 그 각 지역별로 선관위가 있으니까 신고해라. 이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집단적으로 부정선거에 심취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자주 부정선거를 할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수기 메모 지금 공개드렸지만 그 아까 5쪽짜리 문서에 대책으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제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명선거 대책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용어까지 똑같이 그런 걸 만들어라 하고 직접 당시 대선 후보가 그 회의를 그 단을 직접 진두지휘 참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페이퍼에 써진 거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들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 본인 윤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대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대책들을 세우라는 취지였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저희 내부적인 회의만 그치는 게 아니고 3월 9일이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4일 날 유세장
경주하고 의정부가 3월 4일, 6일 날 있었는데 4일과 6일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적 있죠. 예, 마이크를 잡고 중앙선관위가 썩으면 되겠느냐. 근데 너무나 썩어 있다라는 류의 발언을 직접 합니다. 대중유세장에서. 그때도 이미 중앙선관위 국가기관이 이렇게 썩었다는 식의 인식이 머릿속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로 군을 투입한 거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의지가 반영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어떤 수단, 도구로 쓰기 위한 이 내란에 대한 정당화 도구로 쓰기 위한 건 그 이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뭐 우발적이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를 이런 서류가 다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 지금도 부정선거론자하고 가깝게 지내고 후보 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고 재임 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거기에 매몰됐어요? 저는 그 내란국조 특위를 하면서 곽종근 사령관 전 특전사령관하고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그 저한테 하는 질문 중에 김용현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내는데 주기적으로 곽종근 사령관한테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유튜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처음에는 그냥 잘 봤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오니까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이미 그 참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 부정선거가 팩트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끔 하는 일종의 가스라이팅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령관들도 처음에 계엄 얘기하고 비상대권을 얘기했을 때 누가 따르겠습니까?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뭐 모임에 가면 부정선거,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부정선거 유튜브 방송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 치밀하게 명분 자체가 이번 계엄의 하나의 명분장이 부정선거고 국회가 결국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논리죠. 이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군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군이. 그렇죠. 군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패착은 뭐냐? 윤석열 입장에서 패착은 뭐냐? 군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북한 변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북한이 도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군이 움직이거든요. 군은 지금까지 90년대 민주화 이후에 정말 정권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거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군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군발이 딱지를 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군대 군복을 입고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정권, 권력의 수단, 도구가 되지 말자. 이런 것들을 자체 검열도 하고요.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도 인사청문회, 장관 인사청문회 지난해 9월 2일 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 제가 계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계엄에 대해서 할 것 같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계엄 할 것 같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군이 따르겠습니까? 그랬죠. 요즘 세상에 군이 따르겠습니까? 이 얘기를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김민석 현 총리와 장관 의원님 하면서 아주 격하게 부딪힙니다. 그 계엄권으로. 누가 따르겠냐? 왜 제가 얘기하는데 군은 따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냐? 이런 식으로 두 분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그럼 본격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언제부터 어떻게 이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오래전부터 준비되었구나.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되었구나. 반국가적 작태를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증인은 2024년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그는 불가능합니다. 현장 2, 3, 1, 2년의 희망. 하나, 둘. 김용현 국무위원의 희망. 이 흐리멍텅한 대처가 의혹을 합리화. 네, 흐리멍텅한 사람한테는 흐리멍텅한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평양의 무인기 임무 누구로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군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은 군을 어떻게 움직였느냐. 김용현 전 장관과의 그 말씀 이어가면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 캠프 때부터 합류를 했었죠. 때도 같이 일을 하고 같이 회의를 했죠. 네. 그 옆에서 지켜봤을 때 윤 전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의 관계를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일단 김용현 장관은 당시에 캠프에서도 공식 직함이 있었습니다. 국방 정책에 대한 이제 위원장으로 있었고 사적인 걸로는 보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외곽 지지 단체죠. 그게 이제 요즘 아마 대수장 이런 분들이 있죠. 아마 같이 이제 그 결부돼서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외곽에서는 지지 조직화하는 거, 안에서는 이제 국방 정책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본 모습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사성장군 참모총장 출신도 있었고 해병대 사령관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군은 어쨌든 저기상으로는 3스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육사 기수에 따른 것도 있지만 동기도 있고 그 밑에 기수도 있지만 회의를 할 때 보는 모습은 꼼짝을 못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선배든 밑에 후배든 간에 그리고 어떤 아젠다가 나올 때 딱딱 그 정리를 해서 결론 내리는. 당시의 에피소드로 본다면 해병대 전후회 등등이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을 다 뭐 전후에도 이제 파와 같은 게 있을 테니까요. 어느 쪽을 더 지지를 하느냐, 우리에 대해서 사군 체제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복리,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잘해주는 데를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직 해병대 사령관 포함해서 많은 이제 해병 전후회 등등 이렇게 할 때 이건 이렇게 해서 바로 결론 내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 장관이 즉석에서 바로바로 결론 내리고 하면 그 누구도 토를 다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당시에 후보의 신임이 있으니까 전제가 되니까 완벽하게 후보에 그걸 등에 업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이제 우리 지금 노상원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쭉 그 12.3 이후에 등장한 군인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전면에서 나오는 건 주로 정책통 이런 분들은 이제 캠프 관련해서 후보 가까이서 움직였지만 나머지 다르게 이제 지금 비상 계엄에 동원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비선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임을 하니까 경호처장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데려갔죠. 그런데 중간에 아까 보면 9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장관이 국방부장 교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신원식 장관이 왜 교체되지? 이런 의문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쯤에 이미 윤 전 대통령은 계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어느 정도 머리에 세웠다고. 그게 아니라 신원식에 대한 계속해서 테스트가 있었던 거죠. 3월부터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 뭐 조태용을 비롯한 김용현 뭐 이렇게 신원식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비상대권 얘기를 했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원식 그때 당시 장관이 김용현한테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통수권자 잘못이라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냐. 그래서 이제 신원식이 점점
아 여기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게 예, 점점 드러난 거죠. 그걸 그리고 테스트라고 표현하신 거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상호 경질을 해야 되거든요.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보사. 그리고 이제 여단장과 HID를 담당하는 여단장과 문상호가 고소고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치열하게. 예. 그러면 그때 우리 전체회의에서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인사조치하겠다. 그 얘기하고 이틀인가 3일 후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신원식은 10월에 장군 인사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장군 인사를 하면 육해공 할 거 없이 삼성 장군 다 갈아야 되잖아요. 예. 진급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진급을 시키면 누가 나가 떨어지냐 하면 여인영, 이진우, 곽종군 바꿔야 되는 거예요. 후배들로. 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엄의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빌드업 해놓은 인사적으로 빌드업 해놓은 게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신원식 때문에. 그래서 신원식을 장군 인사 전에 교체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와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유임시키고요. 그다음에 육군 삼성장군 진급 인사를 안 합니다. 해군과 공군만 하잖아요. 이 장군 인사에서 유사일에 왜냐하면 육군은 장군 삼성장군 수가 많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해공군만 하고 육군은 건너뜁니다. 그러니까 신원식은 교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초반에 신용환 위원장께서 싹 쓸어버려라 이런 표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미 그게 처음으로 나온 게 22년 11월에 싹 쓸어버리겠다. 바이든 날리면 그 뒤에 이제 분의 이제 성이 이제 많이 난 거죠.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국회 관계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면 저는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내란을 해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맘먹은 거는 2023년 9월 12일 날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어좌에 앉죠. 왜 저기에 가서 명성황후 어좌에 9월 12일 날 9월 21일 날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대한 국회 표결 그리고 26일 날 법원에서의 기각. 요 기각이 되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때 어제 앉았다는 것은 요번에 완전히 구속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세상으로 확실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제에도 앉아보고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실패를 영장 기각됐을 때.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이게 뜻대로 안 된다. 때려 엎어야 된다. 그때 과연 그러면 참모들이 어땠을까를 제가 상상을 해보면 그 뒤로 내란의 그 12.3 밤까지 같이 일할 때 에피소드 중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2022년도 2월 첫째 주쯤입니다. 제2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단어를 써서 그게 일보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요. 이게 선거가 한 달 정도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게 간표 요인이 된다. 빨리 이걸 사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직언을 하자라고 했는데 딱 직언할 그 분위기가 왔어요. 전부 휴대폰 보는 척하고 다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일종의 막내로서 이거 진짜 이렇게 이 용어를 써도 되는 걸로 말씀하신 거냐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이면 이게 그러면 잘못돼서 이게 우리가 표에 굉장히 지금 마이너스가 있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왜?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이런 분위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험하고 한 거에서는 내란의 밤조차 또 그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장관들이 계시지만 아마 대놓고 직언하는 내란 준비 과정부터 실행하는 순간까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럼 후보 때도 그런 스타일이었다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게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주변에 본인의 성격이 조금 감정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거기 연결돼서 그게 연결시킬 수가 있나요? 한번 업셋이 되면요. 방에 이제 들어가서 전화를 받다가 업셋이 되면 막 이제 시효자 들어가는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다 파장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날 12.3 내란의 밤도 틀림없이 뭔가에 흥분돼서 수많은 전화 통화 내역이 나왔잖아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일방적으로 지시하다가 끝났다. 다 통화 시간을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상대방 말을 듣고 하면은 그 시간에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말만 한 시간. 흥분해서 이거 해 저거 해 하다가 거의 이 지시하다 끝나는 그 통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수 정권의 뭐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정치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계엄을 한 네. 방식을 결과적으로 선택을 한 게 된 건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많이 뭐 얘기하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그 특검법이었나요? 그게 11월이었나요? 예. 그게 재표결하고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상당히 미쳤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의 애매모호한 발언. 이제 이 표결 뭐 찬성 반대에 대한 명확한 표결을 안 하는 최초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 맞서는 그런 상황이 11월 말에 인터뷰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부결돼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찬성인지 부결인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윤석열은 그 성격에 대노하고 막 한동훈 뭐 총으로 쏴서라도 죽여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계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도 다 그런 거고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군이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복종하게끔 만들어야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시계엄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야 되고 그게 최초의 이례적인 활동은 23년 10월에 일어납니다. 23년 10월에 9월에 남북관계발전법상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이라고 헌재 결정이 나오잖아요. 9월에. 그래서 10월부터 뭘 하냐면 국군 심리전단이 동원이 돼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뿌릴 때 심리전단에서 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모형으로 만들어서 핀포인트 공격을 합니다. 평양 뭐 이런 데를 공격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노아의 방주 뭐냐면 여인형의 메모에 나왔듯이 그래서 한반도를 위기상으로 몰아넣어야 된다. 천재 이루의 기회다. 이런 것들이 다 그 맥락에서 이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10월부터 이게 계엄이 일어나기 직전인 11월까지 24년 11월까지 계속되거든요. 대북전단을 군이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전선 비행금지구역에서 탈북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걸 단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항공안전법상에. 군은 그것도 안 합니다. 왜? 자기네가 뿌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그다음 이어진 게 뭐냐면 참 이게 24년 3월에 한미연합연습을 3월과 8월에 하잖아요. 3월에 최초로 합동수사본부 구성훈련을 합니다. 방첩사에서. 요거는 뭐 언론에 나오진 않은 건데 그때 3월 7일 날 뭘 하냐면 합동수사본부 합수본의 이 계엄 사령부의 합수본에 여기에 거기에 수방사 군사경찰들을 동원합니다. 소집 훈련을 해요. 그날 처음으로.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계엄이 일어났을 때 군사경찰 수방사의 군사경찰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연습을 해서 수방사에서 75명을 보냅니다. 처음 일어난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부위원님께 뭐 군 전문가시니까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거 그겁니다. 내가 그렇게 작정해서 했으면 이렇게 그냥 허망하게 끝났겠느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나는 계몽적으로 뭐 이런 계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패한 이유를 군도 다 실제로 움직이긴 움직였어요. 여기서 어떤 점이 결국은 북한이 도발을 안 해줬죠. 뭐냐면 연평도 포격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북한이 우리 NLL에 우리 영의 0.001mm라도 침범을 하면 가차없이 공격하겠다. 전통문을 보냅니다. 아침에 8시 때 전통문을 보내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이걸 무시해요. 그래서 NLL 남쪽을 향해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때 바로 응징 사격이 들어와요, 북한이.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을 때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합니다.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DMZ에 놓고 방송을 하고 예. 여기다가 북한이 고사총을 가지고 쏘고 그랬죠. 그다음에 대북 풍선에다가 사격을 하고 쏘고. 이런 일이 있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뭐 대북전단 살포든 평양 무인기든 이 이례적 군사 활동을 했을 때 북한은 당연히 도발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북한이 도발을 안 했어요. 총알 한 발도 안 쏜 거예요. 그냥 블러핑만 했죠. 김여정, 뭐 국방성, 대변인, 외무성, 대변인 발로 담화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군이 어찌됐든 군을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니 뭘 했냐. 거기서 나온 게 HID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자. HID를 동원하자. 여기까지 갔던 거죠. 개인적인 성격으로 한번 좀 첨언드리면 굉장히 좀 건성건성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대충 듣고 바로 당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이런 거를 한 2, 3분, 4, 5분 듣다가 이제 당신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내가 뭐를 수사해봐서 아는데 하면서 쭉 늘 그런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규모 이제 군사작전인 거잖아요. 시간 단위, 초 단위로 아주 치밀하게 뭔가 작전 계획이 있어야지 성공할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성취하고 나서 더 원하는 대로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더 자기 어떤 주장이나 의견 위주로 하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자세히 안 듣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겹쳐 있었을 거다. 물론 그게 국민적 국가적으로는 다행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일부는 아마 이제 김용현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일임해서 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대통령의 그 성격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거다. 저는 신용환 위원장께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계엄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면 뭐 후보 시절이나 인수위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 아마 가까이서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의견을 듣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같이 하는 겁니까? 저희가 외람되지만 여러 기존의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의제로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거나 어떤 특정 사안에서 누군가 결론을 내릴 때 만약에 이게 당시에 김건희 여사의 뭐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견이나 토가 달아진 바가 없어요. 토론을 한 적도 없고 결론입니다. 그냥. 그렇게 항상 내려오는 겁니까? 네네. 그렇다고 보면 그 뒤에 국정을 잡고는 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동안 봐왔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 물론 이 내란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믿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상당 부분을 알고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에 촉발된 그 원인, 직접적 원인이 뭐냐라고 양측 특검에서 계속 좁혀갔을 때 지금 양쪽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하는 건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비아폰을 쓴 것까지를 보면 또 성격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거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상들과 비아폰으로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어쨌든 둘의 관계에서는 부의제로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실질적으로 뭐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나 이런 거를 결정을 할 때 별도로 김 여사에게도 보고가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이미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공개가 돼 있지만 그 비서들을 통해서 거의 다 갔죠. 중요한 것들이. 대선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거에 인사에 누구를 빼라라든지 어떤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꿔라라든지 저한테 직접 와서 제가 공개를 한 게 있었죠. 김건희 씨가 자기 측근 사람을 시켜서 와서 뭐를 바꿔라 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미 대선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개입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을 장악한 뒤에는 더 많은 부분을 했으리라고 능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특검에서도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 그러니까 계엄의 동기를 좀 글쎄요, 저희가 이런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한 적은 없었잖아요. 나온 게 없고요. 유일하게 나온 거라고는 조태용 당시 원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계엄 즈음에. 이거 외에는 지금 나온 게 없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아까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V0에 가깝게 행동들을 했고 그게 이 TV
카메라에도 많이 잡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김건희 씨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과연 윤석열이 물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이제 헌재에 출석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계엄은 내가 하는 거고 김건희가 알면 뭐 혼난다 뭐 이런 혼난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맞냐 그랬더니 예. 그렇다 들은 적이 있다. 이상민이가 그 얘기는 했었거든요. 이상민 씨가 예. 그런 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힘이라는 거는 군에서 저도를 갈 때 있잖아요. 예, 이제 휴양지로 저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당시 여사의 지인을 배 한 척을 동원해서 대통령 김 여사 지인을 위해서요? 예, 그 언론에도 나왔죠. 저희 방에서 그 저도 출항 기록을 이제 요청해서 받아서 봤더니 김건희 지인이 저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배를 혼자 타요. 그 민간인을 위해서 해군 함정이 동원이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VIP보다 더 높은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직접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무속과 실제 대통령실의 역술인 채용 팩트로 드러났죠. 무속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을 때 저에게 이제 고소 고발이 어디서 오냐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일종의 법인격체로 명예훼손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국회에서 의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린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명예가 훼손됐다면 김건희 씨가 직접 저한테 고소 고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저 국가의 공무원도 아니고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비서실에서 저를 고소 고발을 하잖아요. 국가기관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네. 실제로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구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특검이 그거는 이제 과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밝혀야 될 혐의가 있다고 일단은 보세요?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비하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비하폰? 예, 비하폰을 확보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용현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국방부 간부들을 모아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통화는 비하폰으로 해라. 그 다음에 국방부 간부들한테. 네, 그거는 제가 이제 간부한테 제보를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하폰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은 시그널을 이용해라. 시그널이 뭐예요? 텔레그램 전화, 시그널 전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텔레그램 앱보다 더 보안성이 강화된 게 시그널입니다. 인터넷 치면 시그널 치면 가장 보안 등급이 우수한 앱. 그래서 이제 시그널을 통해서 통화를 합니다. 실제 계엄 때도 모 장군과 전화를 해서 비하폰 갖고 있냐?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널로 다시 전화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널로 통화한 적이 있어요. 계엄 때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김건희와 계엄 세력들 간에 분명 소통이 있었다. 뭐 한덕수가 됐건 뭐 박성재가 됐건 이상민이 됐건 소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박성재한테 수사지휘를 하는 텔레그램으로 물론 박성재가 그걸 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메시지를 그 정도인데 계엄 때도 분명 이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빨리 나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엄 때도 뭐 물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려. 김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의견이 엇갈리는데 명확하게 나온 건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은 짐작이 됩니다. 그날 청해학과를 갔다든지 또는 거기서 직접 모시는 이제 그 밑에 비서관한테 통화할 때 아예 몰랐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밖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저희 기준으로는 저희 판단으로는 그래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은 됩니다. 그 전에 2023년도 가을쯤부터 같이 이제 일했던 후배들이 많이 해줬던 얘기가 좀 이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과도한 음주 등등으로 시력 여러 눈에 이제 수술 뭐 이런 치료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이제 국정에 대해서
약간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후배들이. 그런 기간도 있었다. 그때 대부분의 보고는 김 여사한테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준 적이 있거든요. 예. 사실관계를 뭐 다 일일이 저기를 볼 수는 없지만 예. 그렇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어떤 틈이 생길 때 과도한 음주라든지 뭐가 생길 때 관여를 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성격이 거침이 없기 때문에 비아폰에 함정이 있을 겁니다. 뭐냐면 비아폰이라고 듣는 순간 아 이건 상대방이 녹취도 안 되고 뭐 다 캡처도 안 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거침없이 많은 통화나 메시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예. 다행히 비아폰 서버가 지금 포렌식이 돼서 살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뒤에 중요 내용은 아직 공개가 안 된 걸 보면 지금 내란 특검에서 막바지 그 피치를 올릴 때 그와 관련된 몇 가지는 나오지 않겠나 기대를 해봅니다. 두 분과 1년 전과 그 상황 원인들을 짚어봤고요. 이제는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 펄쩍 뛰었죠. 뭐 도대체 방첩 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읒자도 모르고 이건 이 친구 이건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습니다. 거의 멘붕 상태 내지는 기억이 날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기억이 날 텐데요. 좀 파편적인 기억들만 남아 있고요.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잖아요. 그 김어준 씨를 우리 방첩사 직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다고요.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검사재판에서 선서 보고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따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모르장모를 지위도 애매한 파견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바리 하라고 이렇게. 자, 감사합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강선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김종혁 최고위원께서 나오셔서 그거 여쭤볼게요. 비상대권 언급했다는 2022년이었나요? 국민의힘 만찬 자리에서 총살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이 그때 분위기하고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까? 비대위원들이 처음에 정진석 비대위였죠. 정진석 비대위원들과 당 지도부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에 가서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자리도 술자리 폭탄주가 많이 돌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중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이쪽에서 따로 얘기하고 저쪽에서 따로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비상대권 그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도 하고 또 술이 좀 취했으니까 다들. 그러니까 거기서 대통령도 취하고. 네, 모르지 본인이 아니니까 제가 얼마나 취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술이 많이 돌았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얘들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을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얘들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얘기하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그걸 뭐 구체적으로 누구를 적시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때 뭐 얘들이라고 그랬는지 이놈들이라고 했는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슷한 얘기들을 해서 놀라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왜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뭐 재판 과정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마침이요. 윤 전 대통령이 입장을 내서 저는 이거를 보다가 작년에 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오늘입니다. 25년 12월 3일이라고 보니까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게 대략적으로만 봤습니다만 계엄 그때 한 이유 설명한 대국민 담화였나요? 그때 그리고 재판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좀 일맥상통 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주당의 의회 폭거, 독주에 맞서서 불가피한 수단으로서 이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의 첫 문장이 12월 3일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안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의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했던 얘기와 혹은 그 인식과 전혀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어떤 책임도 그 어떤 그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과정을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켜보면서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못 참겠다라고 얘기하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이고 또 본인이 지시한 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뭐 유체이탈 화법도 아니고 오히려 그거를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하고 네. 은폐하고 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이제 윤석열과의 단절을 해야 하는데 네. 뭐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장동혁 대표나 현재 지도부의 태도는 그런 게 아니어서 더더욱 국민들로서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뒤에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선필 부대표 지금 보면 네. 오늘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국회 무력화할 수도 없었다. 법적인 얘기도 또 첨부하고 재판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주장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이제 지금 와서 본인이 법적으로 소명을 했을 때는 네. 사실상 뭐 제대로 소명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실 양형에 있어서 선처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거는 이제 오직 여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어떤 여론적인 정치적인 성향도 있는 것이지만 이미 거기에서 당신은 유죄야, 계엄은 불법이었어 결정이 내려진 것이고 네. 지금의 형사재판에서는 이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양형은 뭐 사형이야, 무기징역이야, 몇 년이야 이걸 다투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의미한 것들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도 그 뭐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란 그 입장문 보니까 뭐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파이 천국이 됐다. 근데 사실상 이 간첩법도 민주당이 24년 7월 22일 날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계몽절이라고 해가지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몽절 12월 3일은 계몽절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와 관련된 집회를 이 윤 어게인 청년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요.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입장문 중간 보면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라는 또 문구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믿을 거는 그나마도 이제 이 여론. 근데 이 여론도 지금 형사 재판에서 어떤 이득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예. 나중에 특별 사면을 노릴 때도 누군가가 나오려 특별 사면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누군가 예. 이 구구층이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누군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 사면해라고 요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계속해서 그런 자기의 고정층을 집결하고 결집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제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이 메시지가요. 여론전이라고 한다면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 이런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수는 뭐 거의 이제 보수를 거의 이제 괴멸 상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를 읽어보면 이건 선동문이에요, 그냥. 보시면 여기 보면 그 비상사태의 뜻을 같이 선포의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다. 정권의 레드카드를 꺼내서 하나 되어 전진해라. 그 다음에 자유법치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라. 저를 밟고 일어서라.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들고 일어서라. 봉기해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그 정치적 선동문의 형식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상계엄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한 줌에 불과하고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기 반성이 없는 태도. 오늘 심지어는 이 마인드는요. 제가 보면 우리 당의 장동혁 대표와 거의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주장의 궤는. 근데 심지어는 송원석 원내대표도 원내 부대표들과 함께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사과를 했고 또 이 25명이나 되는 그 초재선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성명을 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들 개별 선거 심지어는 권영세 의원,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송석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개별적인 성명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는 영원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그거 같아요. 12월 3일을 5.18로 만들어야 된다. 5.18처럼 계속 해가 갈수록 그 국민의힘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것 같고 12월 3일도 지금 그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걸 끊으려면 오늘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1년 지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다 넘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당대표가 이걸 해 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장동혁 당대표의 첫 번째 그 페북의 문장은 뭐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야당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대표가 하루 종일 아무런 일정이 없고 어디 갔는지 기자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난 정치권 상황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일단 영상 보고 정치권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제가 해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자개표 방식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부정선거니까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내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감이라고. 여러분을 기모했습니다. 함께 서서 사진 보세요. 중앙장면 오늘 또 상당한 관심은 국민의힘으로 쏠렸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장동혁 대표의 SNS 메시지가 있었고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고 의원 25명 반성문 썼고요. 한동훈 전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국민의힘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저는 그 책임은 다른 누구보다 장동혁 대표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당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당대표가 이제 국민적인 여론이나 이런 거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냈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면서 그 SNS에 쓴 메시지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의 인식과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죠. 이게 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기 위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탄핵을 막지 못해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우리가 분열돼 있어서 탄핵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윤핵인 세력과 거의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다고 보고요. 당내에 이제 다른 목소리들, 아까 25명의 그 수장파 의원들의
사과 기자회견이라든지 심지어는 투톱 중에 한 명인 송원석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당내 다른 중진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들의 연쇄적인 입장문과 너무 궤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장도혁 대표가 이 당을 계속 그 리더로서 책임지고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다른 문제보다 당 내부가 어떤 인식의 통일을 가져야 되는 이 사안에 있어서 당대표 혼자서 굉장히 동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 당대표가 사라져가지고 본인이 이제 취임 100일이기도 한데 어떤 입장 표명도 언론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SNS에 저렇게 당 내부에서조차 이 수용하기 어려운 메시지 던져놓고 이렇게 이제 언론 앞에서 사라졌다는 것도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고요. 근데 저런 혼란을 결국에는 장도혁 대표가 방치하고 있거나 오히려 더 붙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좀 보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가 계속 저런 그 입장을 유지하면 당 내부의 혼란과 갈등, 뭐 그로 인한 어떤 그 당 내부의 내홍 이런 게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선거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12월 3일이 지나가면 연말에 남은 국회 그 정기국회 그 기간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포함해서 입법 공세가 더 거세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건 어쨌든 선거를 치러야 되고 당을 운영하는 당대표는 선거를 통해 성과를 입증해야 되는데 지금 장도혁 대표는 자기만의 세계에 딱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개월 이후에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싸우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는 시선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저 지금 장도혁 대표로서 내년 선거 국면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면 냉정합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지난 이 5년 동안에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 바뀌었어요. 때문에 선거가 가까워져 오면 그 선거를 통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당 내부의 이런 어떤 그 비용을 지금 당의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드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그 사과 기자회견 장도혁 대표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앞서 장도혁 대표는 거기에 좀 반하는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뭐 역할 분담한 겁니까? 아니면 장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도부 내부에 분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장도혁 대표는 취임 100일이었고 또 12월 3일 계엄 1주년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정치인으로서 입장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해야 될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페북에다가 그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식의 취지 글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지금 그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에서는 뭐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그런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장도혁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명백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또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할 때 뒤에 이제 김은혜 의원이라든가 뭐 유상범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어찌 보면 상당히 친윤에 가까웠던 그런 그 부대표들도 쭈르륵 늘어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지도부 내에서도 이 갈등이 심각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장 대표는 본인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당내 대부분은 사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충돌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이제 그것을 던져놓고 근데 당대표와 전혀 다른 입장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당대표로서 그것을 막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다. 나도 거기에 그 생각을 같이 한다고 하든가 뭐 이런 입장을 표시하시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그냥 페이스북 하나 던져놓고 그다음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대통령도 지금 뭐 입장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오늘 뭐 국회 내에서 계속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권당의 당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회복 메시지 하나 내고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 사과 기자회견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25명
거기에 반성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단결을 명확히 하겠다고 입장을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개헌문에서는 크죠. 예. 그거는 왜 발생하는?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두루뭉술이로 이제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불법적이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서 탄핵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본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식민지 지배는 사과드립니다. 통속의 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계속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계엄이 불법적이었고 국가에 대한 범죄였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자행한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게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헌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법 위에 사람이 있습니까? 대통령이든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무슨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뒤에 탄핵을 얘기하지 않고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회피해가는 방법이잖아요. 정확히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탄핵도 불가피했다라고 적시하는 것이 그래서 25명의 의원들이 그래서 우리 절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솔직하고 정확한 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내에서는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그 탄핵을 언급하는 거에 좀 거부감을 갖는 여론이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당연히 있겠죠. 근데 어차피 정치인들은 정치라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과 타이밍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말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오늘 보여준 태도로 인해서 아마 앞으로 국민들은 그리고 유권자들은 이분들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보고서 이 사람들을 판단을 할 겁니다. 지도자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오늘 좀 다뤄볼 내용이 많은데 그럼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요. 오늘 오전에 특별 성명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하고 일정이 엄청 많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저희가 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오늘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좀 세 가지로 한번 간섭시보다 요약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주권의 날 하나 강조했고 노벨 평화상 국민들 받을 만하다. 그리고 내란 청산 여전히 강조했습니다. 내란 청산 관련해서 추가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을까요? 대통령의 말은? 일단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 오늘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A안, B안 두 개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안과 B안의 차이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 차이가 있었겠죠. 근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내란이다, 진압 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상징적인 단어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으로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신 신속하고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지금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견과는 별도로 저희 민주당은 종합특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9월에 한 여론조사와 최근에 한 여론조사가 달라요. 그때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더 컸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국민의 여론이 더 커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저는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더 조치대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역주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의원의 영장이 기각이 됐죠. 이것이 미치는 좀 파장도 짚어볼 텐데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는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추이원 이 영장 여부 주의 깊게 살펴봤을 텐데 결국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영장 기각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어요. 심지어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거 영장 기각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이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냥 다 정황이에요.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그랬을 것 같다. 그런 걸로 내란죄로 엮는다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이거는 무슨 굉장히 정략적이다. 너무나 정략적이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 진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란 진압 과정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내란 중인데 대통령 되신 거고 우리나라에서 에이펙이 열린 것은 내란 중인데 그럼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온 겁니까? 이런 얘기들은 그냥 그 비상계엄, 저는 아시다시피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탄압도 받았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걸 너무 당리당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거기 가세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1980년대 운동을 했다는 것을 무슨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거기서 보상도 받고 그다음 그 보상까지 받았으면서도 그거를 무슨 거기에다가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하겠다고 그 운동 경력을 곰탕처럼 우려먹는 것처럼 비상계엄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1년이 지났는데 이걸 정리하고 정비하고 나가실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곰탕처럼 우려먹는 게 맞는 거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오늘 날이 날이만큼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얘기하면서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통해서 내란 극복과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다만 그 사법 절차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특히 추경호 대표의 영장 기각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라든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영장 기각 사례들이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했다. 이렇게 지금 야당에서는 주장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 정도 행위를 했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 이렇게 사법부가 유독 이 내란 사건에만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이를테면 일반 형사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20%대인데 지금 이 진행되고 있는 3대 특검의 영장 기각률을 보면 그 최혜병 특검은 90%, 그리고 내란 특검 47%, 그리고 김건희 특검 37%예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 내란 사건이라는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 혹은 정치적 맥락 이런 것들을 오히려 사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로 축소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신을 좀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대통령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앞으로 국정 운영을 여전히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란 청산을 중심에 두고 하겠다 이런 선언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제2특검, 이른바 종합특검이라는 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민주당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수사본부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서 특검으로부터 이첩되는 3대 사건을 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기구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정부의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야당에서 이걸 가지고 과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야당 스스로 어쨌든 윤석열과의 단절 그리고 계엄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혁신과 변화의 의지를 보일수록 이런 상황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떻게 보면 여당은 거세게 정치적으로 이걸 공격하고 있고 내란 정당 프레임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옥죄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저는 뭐 대통령 오늘 그 말씀이나 담화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계속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처럼 내란 청산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선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 오늘 정치권에서 챙겨봐야 될 장면이 한동훈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딱 계엄만 빼고 나쁜 짓 다 해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사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께서 그만됐다고 할 때까지 사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김종혁 최고위원께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활동 공간이 국민의힘 안에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지방선거 전까지요? 네.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뭐 어쨌든 전직 당 대표잖아요. 네. 그리고 당 뭐 정치를 그만둔 적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가장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한동훈 대표 아닙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부터 새벽 배송 그리고 무슨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그 항소 포기 이런 것들 다 주도한 게 한동훈 대표였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단기로 혼자 뛰고 나면 그다음에 당이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지금 정치라는 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SN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돌아가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뭐 그 당내 실력자들이 그 동원을 통해서 네. 그런 식으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지막 그런 세대들과 어떻게 보면 상당히 SNS와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접촉하면서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싸워나가는 그런 정치 세력과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는 친윤 세력이고 전자는 다른 하나는 한동훈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동훈 대표의 미래가 아주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재도 지금 12월 3일 계엄을 놓고서도 지금 그 내부에서 이렇게 큰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동훈 전 대표가 주장했던 것들이 다 맞았던 거 아닙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빨리 절연을 하고 우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나갔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지지도가 몇 달씩 지금 새로운 대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이런 처참한 광경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지방선거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한동훈 대표의 평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일정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검찰의 첫 구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강선필 부대변인 지금 뭐 특검에서도 얘기해야 되고 변호인단에서도 진술해야 되니까 아직 검찰의 구형량이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속보가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글쎄요. 근데 구형량을 좀 어떻게 좀 예상이 되나요, 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따지면은 예.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기꾼 전청조가 이 구형이 15년이었고 선고가 13년이었다. 예. 과연 김건희 씨가 그럼 전청조보다 더 많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과연 몇 년 구형에 몇 년 선고 받을까라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 그냥 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대법원 양형 기준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실액이 약 50억 이상이냐 아니면 5억 미만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 조작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공소 피해 금액은 아마 8억 1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큰 금액과 작은 금액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특가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5년 이상의 구형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징적인 구형은 좀 가능합니다. 이제 선고가 몇 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5년 이상의 구형은 될 것 같다. 이 사건 자체는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인가요? 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범들도 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통상 이 공범들과의 양형 비교를 한다면
뭐 김건희 씨도 집행유예 정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특검에서 어쨌든 인계받아 수사를 했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이건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할 때 그 나온 재판의 결론이고 이 정치적으로 사건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가 지금 이 부당이득으로 이 취득한 금액이 8억 1천만 원이라고 오늘 특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이면은 유기징역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거든요. 예. 그렇게 비추어 봤을 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다고 보고 이제 실형이 선고될 텐데 선고는 뭐 아직 한참 뒤의 일이니까 오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아까 이제 앞서 강성필 대변인이 5년 얘기했지만 뭐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예.